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강제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 매각대금 완납 시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다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시장권이 성립한다 했는데 이거 틀렸죠? 자, 이거는 정규 수업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올해 법무사랑 감정평가사의 출제가 막 몰려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올해나 내년 중에 출제를 할 것 같은 전망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판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비교 판례에 있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으로 또 당기겠다 뭐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래도 중요했던 판례가 좀 비교 판례들도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관리가 좀 필요해졌습니다. 자, 일단 그 위에 판례 원문을 좀 보고 설명을 한꺼번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해서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이 될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시장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라, 자, 이게 아니라라는 소리를 미리 하는 이유가 2012년도 이전에는 매각대금 완납 시, 경락대금 완납 시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기만 하면 된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가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경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가 있고 이것이 본압류로 이행이 되어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자, 압류시를 기준으로, 그보다 앞서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압류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낼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매를 많이 안 해봐서 그렇지 압류는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압류라고 하는 것을 가압류 거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건 세무서나 할 수 있어요. 세무서, 국가기관. 이 세무서나 국가기관들이 재산세 같은 거를 걷어들여야 되는데 채무자가,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면 그러면 가압류 없이 바로 압류를 해요. 왜? 세무서가 갖고 있는 조세 채권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일 리가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바로 압류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개인들이 갖고 있는 채권은 얼마든지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압류를 걸어가지고 딴 데 팔리지 못하게끔 걸어 놓은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채권 금액 확인받고 채권 금액 확인되면 그 판결문 가지고서 경매를 하고 경매를 할 때 경매 신청 집어넣으면 경매 개시 결정과 동시에 자동으로 압류의 효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압류를 하고 싶다고 압류를 하는 게 아니라 가압류 걸어놨다가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 신청을 하면 그러면 절차상 자동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 압류와 가압류를 비교하자면 가압류 시점을 물어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이런 상황이고요. 그 밑에 비교 판례는 혹시 가압류보다도 더 선행된 저당권이 있었다면은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비교 판례까지도 출제를 다 한 상태고요. 감정평가사는 위에 판례까지만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없는 옛날 판례 중에 하나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다라는 이 판례가 세 군데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좀 세트처럼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생겨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기본소에는 없는 판례고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기는 하지만 올해 내년 중에 지금 출제가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번 내고 나면은 막 두세 번 나올 정도 판례는 아니기는 해요. 그렇지만 처음에 나오는 해에는 어렵다 소리가 나오게 될 거예요. 올해 접수 인원이 좀 많은 관계로 민법이 좀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들을 좀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민법을 뭐 사법시험처럼 말도 안 되는 난이도로 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원래 난이도가 쉽지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런 판례 한 서너 개만 딱 집어넣으면 여기저기서 죽는 소리 나와요. 이거 어렵다고. 이걸 준비하고 간 사람한테는 되려 올해는 쉬웠다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시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공인중개사 접수 인원이 24만 명이에요. 24만 명. 그리고 작년도 접수 인원이 17만 몇 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거의 7만 명 정도가 늘었는데 그러면은 한 130% 정도 증가세예요. 그러면은 뭐 1, 2차 구분 안 하고 카운트한 거라고 한다 할지라도 제법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은 난이도를 좀 높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소진이 있습니다. 근데 민법은 뭐 18회 이후로는 난이도가 거의 평준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몇 회차의 시험을 보든 간에 손도 대지 못하는 문제가 4-5개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난이도를 조금 조정한다고 생각했을 때 작년에 우리가 사례 문제를 17개나 냈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그렇게 사례를 막 15개, 20개씩 낼 수는 없을 거고 그러면은 올해 난이도를 조정하겠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최신 판례밖에는 또 작년에는
최신 판례 출제를 거의 안 하고 지나간 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올해는 최신 판례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안정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런 판례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이건 선고될 때부터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한 3년 묵어서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칠판 보시면은 네. 자, 옛날 판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간에 동일해졌다가 이렇게 동일해졌다가 다시 또 달라지고 이러면 이렇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오래된 판결인데 갑자기 올해 출제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내용은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다. 이게 지금 작년 올해 사이에 세 군데 출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최신 판례는 아니지만은 지금 이 판결들이랑 관련이 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동일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동일하다가 달라졌다면 갑이 함부로 병한테 가서 철거 소리 꺼내는 건 관행적으로도 잘 안 맞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을 해줘도 무방할 거고 이런 판결이 옛날부터 존재해 왔었기 때문에 2012년도 이전에는 그게 강제경매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면서 만약 이렇게 갑소유의 토지에 건물이 없을 때 토지에 A가 가 압류를 걸었다. 그 얘기는 갑한테 돈 받을 게 있어가지고 지금 소송해야 되니까 일단 가압류 걸어놓고 재판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판 끝나고 경매 신청해갖고 경매가 진행되다가 결국은 경매가 거의 끝나기 직전 상황에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었고 그 시점이 경락, 대금, 완납 시점. 경매 거의 끝나기 직전입니다. 자, 마지막 순간에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강제 경매가 되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강제 경매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모양의 새가 됐는데. 2012년도 이전에는 위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동일하다 달라지면 인정.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만나고 보니까 이걸 인정해 줬다가는 결국은 건부감가가 발생되면서 땅값이 왕창 떨어져가지고 A가 배당받을 돈이 현격히 줄어들 텐데 근데 갑은 법정지상권 취득해갖고 철거 안 당하고 그냥 탱자탱자 이렇게 뭐 이익을 누리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국가에서 갑을 도와주는 꼴이 났는데 갑을 도와주다가 채권자가 배당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 이런 위험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의 판례는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일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그 마지막 순간 경락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해왔었던 거를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자. 적어도 가압류 채권자가 예상 가능한 상태에서 인정해줘야 되는 거니까 가압류 생길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가 돼야 된다. 자, 요 뭐 사이에 압류가 끼어들겠습니다만은 보통 압류는 개인이 하진 잘 않는 거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가압류가 생길 때를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근데 지금 보니까 동일하지가 않죠. 그죠? 이게 안 되니까. 자, 그러면 2012년도에 판례가 새로 나오면서 이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판례로 결론이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위의 판결처럼 똑같이 하다가 강제경매에서만큼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로 바뀐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다가 자, 이 부동산에 이 토지에 혹시 A의 가압류보다도 더 빨리 저당권이 걸려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 가압류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 동일한 걸 비교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가압류 당시에 이미 건물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은 가압류 당시에 토지 건물 소유자 동일한 게 되죠. 그러면은 바뀐 판례에 따라서 평가를 해보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될 판인데 그러면 저당권자는 또 건부감가 피해를 온팡 다 뒤집어 써야 되죠. 이게 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서 선행되는 저당권이 있었을 때는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으로 또 당겨서 판단하겠다. 추가 판례입니다. 이게 그 밑에 있는 판례, 비교 판례. 자, 지금 동일하지가 않죠. 자, 이러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례가 점점점 판단 기준 시점을 앞으로 당기는 중이에요. 근데 뭐 언제까지 당긴다는 게 끝난 건 아닙니다만 판사가 지금 하는 태도를 보면은 저당권자나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을 부족하게 받으면서까지도 법정지상권 인정하는 건 옳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생겨나는 그 첫 번째 시점으로 당겨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고 법무사는 이제 저 저당권 판례까지도 다 출제를 해 놓은 거죠.
자, 이거를 시험에 낸다고 생각했을 때 관습법상 법정시상권 인정돼 안 돼를 물어보긴 힘들 거라는 거예요. 왜? 그걸 물어보려면 이 중간 과정을 다 설명하느라고 문장이 굉장히 길어질 상황이고 사법시험이라면 몰라도 그거를 중개사시험에다 그렇게 길게는 못 내는 거니까. 하지만 법무사도 그랬고 간평도 그랬고 이런 판례를 내면서 이건 뭐 그렇게 길게 안 써도 되니까 이거 낼 때 경락대금 완납 시에 동일하면 그걸로 땡이다. X. 요거는 문장이 그렇게 길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어디까지 당겨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락대금 완납 시는 아니니까. 이젠 더 이상 경락대금 완납 시는 아니니까. 그래서 자, 요 강제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이 판례에서는 경락대금 완납 시는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분명히 최소 압류 아니면 가압류 아니면 저당권 어쨌건 이해관계인이 등장하는 그 첫 번째 시점으로 당겨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지문에다가 X 지문을 실어 놓은 건 아마 낸다 그러면 X로 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난이도가 이 정도 되는 문제를 X로 만약에 낸다 그러면 이게 답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겠죠? 자, 틀린 거 고르시오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이 정도급 난이도를 옳은 거 고르시오에다가 해놔가지고 틀린 지문을 무려 4개나 깔아놓으면 그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그렇게까지 하면은 뭐 난리 나겠죠. 근데 정답을 그냥 이걸로 하고 나머지 4개 지문은 좀 쉬운 걸로 가고 뭐 우리 좀 전에 시간에 했던 공동저당 설정 후 철거 후 신축 판례 그거를 집합 건물로 싹 해갖고 내면은 어려운 건 아니고 옛날부터 명하던 판례니까. 그죠? 토지 공유, 건물 공유 사안 출제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이거 말고 나머지 지문은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닌 걸로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이 지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판례는 올해 나오든 내년 나오든 분명히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시점만 잘 모르겠는 건데 나올 때까지 좀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자, 강제경매만 아니라면은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강제경매이기 때문에 배당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압류, 가압류, 저당권까지 당겨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0번. 매도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소유권 이전받은 매수인에게서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매매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했는데 틀렸죠? 자, 매매대금으로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어떤 매매대금이든 매매대금으로 유치권은 되지 않습니다. 결론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작년도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언젠간 우리 시험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차하면은 사례 문제로 해서 응용 문제까지 갈 수도 있다고 제가 아예 정리를 해서 세트를 구성을 해서 알려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좀 얼른 점검을 중요한 거니까 좀 해보고 넘기겠습니다. 자,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팔고 등기를 넘긴 사안이에요. 그리고 대금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돈을 못 받았으니까 점유를 넘기진 않고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다고 해서 갑이 유치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유치권은 물건에 돈이 들어갔을 때 결련관계 있을 때만 하는 거니까 매매대금 같이 물건을 주고 대가로 받는 돈, 그 돈을 가지고 유치권 하는 건 안 되니까.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문장만 출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출문제.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고 타시험에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이건 일단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판례 안에 읽어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갑은 쌍무계약을 했으니까 동시이행에 항변을 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동시이행 항변도 을에게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매매대금 안 주면 점유 안 준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건 돈 받고 줘야 되니까. 자, 근데 실제 이 판결은 다음 사람한테 물건이 넘어가 있는 판결이에요. 등기. 자, 등기를 갑이 을한테 주다 보니까 그게 병한테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고 병은 을한테 대금 지불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이게. 좀 을이 들고 튄 거죠, 돈을. 자, 이렇게 돼버린 사안인데 그러면 병한테까지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되지. 이건 안 되는 게 병은 돈을 다 내기도 한데다가 병은 갑이랑 계약도 안 했고 자, 그러면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병한테 버티질 못하니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물건, 유치권으로 버텨보려고 했던 건데 유치권은 또 그 아무 채권이나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자, 판결에 보면은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럼 현재 소유자가 병인데 병은 갑에게 내 거니까 소유물 점유하는 애한테 반환 청구 할 수 있겠죠? 그죠?
등기가 왔으니까 소유권이 이제 여기 있을 테고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한테 반환 청구 못할 이유가 없고 이 소송을 당하다 보니까 유치권으로 버텨보려고 했던 건데 갑은 매매대금으로 유치권이 안 되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지문도 하나 출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판례에 언급은 없습니다만 그럼 갑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갑은 을한테 가야지. 을한테 계약을 해제하고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거예요. 이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판례에서 언급은 없지만 당연한 결론이에요. 당연한 결론인데 아마도 을이 어디로 날랐겠지. 그죠? 어디 뭐 중국 같은 데 가갖고 소고기 사 먹고 있겠지. 그러니까 을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물건이라도 한번 붙잡고 버텨보려고 하는 건데 그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설령 갑이 해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갑은 병한테 가서 유치권 정도가 아니라 말소 등기를 청구해보자 이렇게 달려들면 이건 또 안 되죠. 이건 또 안 되는 게 앞에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 손 치더라도 병은 현재 등기까지 완료한 제3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거 말소가 안 되는 제3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실제 판례에서 언급이 있었던 거는 3번까지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오지선다 내는 김에 논리적 오류도 없으니까 그냥 쭈루룩 내버려도 되고요. 실제로 자, 이 유치권 판례를 출제했던 시험들이 유치권 문제로 이걸 출제한 게 아니라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러다가 갑자기 이럴 경우 유치권이 되냐식으로 물어보는 이런 형태를 좀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뭐 매매 문제로 내도 되고 물권적 청구권 문제 내다가 갑자기 얘기해도 되고 뭐 동시항변권이나 해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유치권 얘기를 해도 되는 요런 판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 응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준비한 사람한테는 안 괴로운데 준비 안 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괴로울 수 있는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해두시고 매매대금 가지고 유치권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던 뭐 하던 상관없이 학계에서는 30년도 넘은 건 40년 가까이 돼가는 학설 대립 부분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론 부분이랑도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는 건 당연해요. 내는 건 당연한데 언제 내느냐 어디까지 내느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싸그리 준비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와도 맞출 수 있을 테고 시험장에 가갖고 1, 2, 3, 4, 5 나왔을 때 놀라지나 말어. 그러면 돼. 실제로 제가 모든 문제를 그렇게 맞추지는 못하지만은 지문을 배치 순서까지 다 맞춰본 적도 있어요. 실제로. 왜? 출제자들 생각하는 게 비슷하거든. 판례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응용해서 이렇게 꼬시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추론을 해보면 그러면 거의 똑같은 문제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대박 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러지 않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언젠가 나올 거니까 대비를 해둬서 손해낼 것은 없겠습니다. 잘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21번. 건물 중개축공사 수급인이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면 경매 개시결정 후에 공사를 완공해서 공사대금 채권 취득할 경우에도 유치권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 틀렸죠? 자, 지금 이 유치권은 경매 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건가요? 후에 성립된 건가요? 후에. 자, 경매 개시결정 전에 점유가 확보되어 있지만 변제기 도래가 지금 경매 개시결정 후에 도래하면서 자, 성립 요건을 다 충족한 건 경매 개시결정 이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경매 개시결정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으로는 경락인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 X 이렇게 됐고요. 뭐 아직 뭐 출제가 어디 많이 나오고 하는 건 아닌데 옛날부터 출제가 많이 되던 그 경매 개시결정 이후에 유치권 성립된 걸로는 경락인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버전이랑 점유랑 채권이 따로 발생돼도 상관없다는 판례랑 약간 짬뽕돼 있는 형태의 판례라서 언제든지 낼 수는 또 있을 것 같은 이런 모양새입니다. 알아두시고 뒤로 가서 22번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송시이행 항변권을 한 때에는 수급인은 공사 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건 맞아요. 이건 맞는 게 자,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지만 공사가 하자가 있어서 비가 막 줄줄 새고 이래. 그러면 공사 하자 보수 완료할 때까지 공사비 지급 안 하겠죠. 이런 걸 이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하자 보수가 끝나기 전까지는 공사비 채권의 변제기 도래도 안 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변제기가 도래되지 않은 채권으로는 이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변제기돌에 관련된 유치권 판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지금 21번, 22번 두 개가 지금 최근에 나온 변제기돌에 관련된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 범위 초과 사항도 없고요. 이건 얼마든지 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좀 잘 해둘 수 있도록 하시고. 자, 23번은 모의고사 할 때 한번 얘기 말씀드렸던 건데 기출문제 올해 나와 있는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가 있다죠. 있답니다. 자, 이거는 용어만 하면 돼. 용어만 잘 챙기면 되는데 보관을 위탁했다는 그 말이 물건을 임대했다는 말이 아니죠. 그죠?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뭐 딴 건 뭐 조심할 게 없겠고. 자, 이거 제가 동용 모의고사 나갈 때 설명드릴 때는 판례를 제가 확인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상황이라서 일단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연구를 좀 해왔어요. 그래서 뭐 논리적으로 이해해 보시든 사실상으로 이해해 보시든 어쨌건 객관식에서는 답만 맞추면 되니까 그러니까 기억만 나면 됩니다. 자, 갑소유의 건물에 을이 공사대금 채권이 있어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다면 유치권이 되겠죠. 당연히 될 텐데. 근데 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집을 비우면 안 된다. 그런다고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을이 누군가한테 보관을 위탁하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저번에 이거 설명드릴 때는 이렇게 설명드렸을 거예요. 을의 점유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보관을 위탁 맡겼다는 얘기는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돈을 내면서 네가 좀 지키고 있어 하면서 머리 이따만하게 생긴 형님들 3명을 라면 한 박스 사주면서 잘 지켜라잉 이렇게 맡겨놓은 거다. 그러면 소유자 패거리가 와가지고 소유물이니까 돌려달라. 반환 청구 이렇게 들어왔을 때 즉 갑도 건달들 한 10명 끌고 와가지고 야 나가! 막 이렇게 싸움이 붙었을 때 그럼 병은 소유자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어서 옵쇼 하고 그냥 점유를 딱 빼줄 거냐. 자, 그러면 안 되겠지. 의뢰인이 부탁을 한 게 있는데 몸싸움 해야죠. 그죠? 뭐 돼? 하고 싸워야 된다고 이거. 인도 거절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그죠? 뺏기면 끝장나는 거 이거는 지금.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사라지니까. 그러면은 얘네들 둘이 막 몸싸움 하고 있겠죠. 이게 원래 유치권이라는 것의 현장에서는 자주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을이 병 보고 지키고 있으라고 했으면 지켜야지.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자, 논리적으로 이해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을이 보관을 위탁했다고 했을 때 보관 위탁이 보존을 넘어서는 행동인가요? 보존을 위한 행동인가요? 딱 봐도 보존을 위한 행동이죠. 누구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임대차처럼 빌려주고 임대료 수익금 받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 들어 앉혀놓은 거니까 이건 보존을 위한 행동에 해당되는 거 분명히. 그러면은 유치권 소멸 청구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정당한 유치권 행사 되겠고. 자, 을이 지금 점유를 하는데 을의 점유는 간접 점유가 되고 실제로 들어앉아 있는 건 요 형님들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병이 직접 점유가 될 거예요. 근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만 아니라면은 간접 점유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유치권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치권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그 가장 핵심적 기능이 인도 거절이니까 을이 인도 거절하든 병이 인도 거절하든 해도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논리적인 이해를 하시든 아니면 유치권자가 용역을 불러갖고 들어앉히면 당연히 힘으로 버텨야지 뭐 이렇게 하시든 어쨌건 출제는 가능성이 제법 있어 보이는 판례라는 거죠. 이미 다른 시험에 출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한두 번만 해보고 시험장 가면은 절대 어려운 판례는 아닙니다. 보관위탁이라는 용어하고 임대차라는 용어가 다르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그래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겠지. 그죠? 이런 게 유치권이니까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24번 이게 지금 골칫거리인데 뭐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일단 결론을 어떻게 할 건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저로서도 지금 대응책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만 알고 갑니다.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가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잃었을 때 제3취득자도 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다. 5. 자, 이게 5랍니다. 판례가 왜 이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대요. 자,
좀 예상이 되는 좀 포인트가 있기는 한데 아직 확인을 다 못했어요. 이게 제 지방법원 하급심 판결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대법원에다가 사건 증거 기록 보내달라고 송부 신청을 해놨는데, 근데 이게 보통 한 보름이면 오는데 그 보름 안에 안 오는 경우가 있어갖고 시험 전에 제가 확인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것까지, 결론을 어떻게 내면 되는 것까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이 며칠 전에 문제로도 이게 있었는데, 자, 갑이 채무자고 A가 채권자. 그럼 이제 뭐 돈 빌려줬겠죠. 뭐 대출 나갔다고 해봅니다. 자, 담보 잡으려고 할 텐데, 자, 갑이 재산이 없어가지고 의뢰집에다가 설정을 받으면, 그러면 뭐 A는 저당권자가 될 테죠. 그리고 채무자도 아니면서 담보 제공한 사람을 우리는 물상 보증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설정되어 있는 물건을 다시 산 사람이 있다면 병을 제3 취득자라고 할 테죠. 그죠? 그리고 저당권자가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소유권을 날려먹는 건 병이죠. 병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경매가 되는 바람에 병이 소유권을 날려먹었더라도 채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 법적으로는 물상보증인이 구상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취득자는 여기 가서 담보 책임을 청구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자기랑 계약을 한 사람하고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제3취득자가 채무자한테 구상권 하는 건 원래 아닌 걸로 돼 있어요. 자, 옛날 판례에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고 이 판례가 폐기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올해 판례에서는 이 구상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상보증인이 구상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는 건지 기준도 안 정해줘요. 그래서 왜 이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뭐 모르는 걸 안다고 하진 않아요. 저는 그런 소리를 잘 못해서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 의하면 그냥 이래요. 자, 판례가 뭐라고 하는지 원문을 좀 잠깐 볼게요. 자,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 자, 유사하답니다. 뭐가 유사하냐? 저당권자가 경매를 했을 때 혹시 제3취득자가 물건을 사지 않았더라면 물상보증인이 소유권을 잃게 되겠지. 그게 지금은 팔리고 난 다음에 경매를 하니까 제3취득자가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 그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게 비슷하다. 확인 먹으면 비슷한데. 따라서 물상보증의 목적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서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370조, 341조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이렇게 하죠. 자, 그 얘기는 원래 이런 상황에서 구상권이 물상보증인권인 거예요. 조문에도 그렇게 돼 있고 판례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물상보증인이 구상권이 있다. 법에는 그렇게 하라고 돼 있다. 하지만 유사하다. 그러므로 유사함으로 물상보증인이 구상권하는 조문을 이용해가지고 유추 적용해서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거야. 근데 왜 된다는 건지 다른 설명은 없고 비슷하대. 근데 제가 볼 땐 이건 잘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판결이 좀 이상해요. 이러면 안 돼. 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려면 뭔가 왜 그러는지 설명을 좀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냥 비슷하다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 교수님들이 딱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 판례는 조문을 어기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어. 구상권은 물상보증인이 하는 거라고 지입으로 써놓고 근데 비슷하니까 제3취득자도 해? 뭐야? 제3취득자 여자친구야? 왜 하게 해주는데 이걸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지방법원 하급심 판결을 봐도 왜 이걸 하게 해주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지금 증거 기록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추론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자, 옛날에 있던 물상보증인이 구상권 하는 거다라는 판결하고 새로 나온 판결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똑같이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조금의 차이가 나는 게 자, 옛날에 있던 판결은 을이 병한테 물건을 팔면서 이게 채무의 이행을 인수했다 소리가 나와요. 이행을 인수했다. 근데 이제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 여러 가지, 4가지 중에 하나인데 계약인수, 이행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뭐 병존적 채무인수 이 중에 하나예요. 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뭐 안 배우는 겁니다만 이행을 인수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 물상보증인 소유의 이 집이 시가 3억짜리 집이고 저당권이 2억짜리 저당권이라고 생각했을 때 매매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3억 다 지불하고 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매매하는 방법도 있고 저당권을 2억 원을 그대로 둔 채로 매매대금 1억으로 산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매매대금을 1억으로 산정하고 저당권을 그대로 두는 방법 중에는 채무를 아예 병이 떠안는 방법도 있고요. 채무를 병이 떠안지 않고 그냥 이액만 인수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이액만 인수하는 방법은 뭐냐면 매매대금 중에 1억 원은 병이 을한테 지불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병이 A한테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난 채무자 될 생각이 없으니까 병이 채무를 아예 떠안지는 않겠다. 그냥 내가 알아서 지불할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이런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 근데 그 옛날 판례는 이제 이행인수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행인수를 하게 되면은 그럼 결국은 병이 을한테 준 돈은 1억. 그리고 경매를 당했다는 건 아마도 지가 돈을 안 갖다 줘갖고 경매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 제3취득자가 구상권 할 이유는 딱히 없어요. 사실 이러면 담보 책임도 청구가 안 됩니다. 자, 근데 자, 이런 상황에서라면은 당연히 물상보증인이 구상권 하는 건 당연할 거고 사실 법조문에도 물상보증인 구상권 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이번에 나온 판례는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이 없어요. 근데 옛날 판례랑 좀 비교해서 추론을 해보자면은 아마 매매가 3억에 벌어진 게 아닐까. 매매가 3억에 벌어졌고 병은 을한테 대금 3억을 싹 다 지불했는데 근데 을이 저당권 변제에 사용해야 될 2억 원을 지가 꿀꺽 해버린 거지. 그래서 경매가 벌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 예측을 해보기로는. 이건 증거 기록을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상황이라면 물상보증인이 구상권 할 일이 없죠. 그죠? 지는 3억 다 받아갖고 돈 들고 튀었어 지금. 그러면 병은 매매대금을 전액을 지불했다가 지금 소유권을 날려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병이 갚하고 매매계약한 게 아니라서 다이렉트로 담보책임 청구는 안 되니까 그러면 구상권이라도 하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판사가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물상보증인이 경매당한 거랑 제3취득자가 경매당한 거랑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구상권을 막 인정해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 소유권의 사용소유권 등 폭이 어쩌고 하든 그 판례가 그렇게 결국은 몇십 년 뒤에 가갖고 엎어지듯이 논리적 근거도 규정도 없이 그렇게 판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비슷하다고 해서 막 인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언젠가는 사고 터진다고 또 그게. 그러면 이 판례의 문제점에 관해서 교수님들이 연구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당장은 필요하고 그러면 해결이 잘 될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조문을 역행하면서 해결하는 건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민법이 괜히 수천 년 동안 이런 규칙을 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밖의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는 보증계약을 시험 범위에 보증계약에 들어가 있는 시험이라면 무조건 출제 대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렇지는 않은데 저당권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정답 아닌 지문으로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3취득자가 구상권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할 수 있다고 하세요. 판례가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런다고 해서 물상보증인이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법조문엔 분명히 물상보증인 하라고 돼 있어요. 판사도 그런 언급을 했고. 그러니까 을이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을도 할 수 있다고 하시고 병이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병도 할 수 있다 하세요. 그냥 판례 결론대로 하세요. 자, 이건 제가 뒷감당을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질 테니까 혹시 만약에 제3취득자가 구상권 하면 안 된다. 옛날 판례로. 그렇게 만약에 출제자가 뭐라고 하면 뭐 정답을 그렇게 결정을 하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새로 나온 판결 원문부터 하급심 기록에다가 사건 기록, 증거, 서명까지 싹 다 제출해갖고 산업인력관리공단 깨버릴 테니까 제가. 그건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 판결 나와 있는 대로 푸세요. 판결 나와 있는 대로 푸셔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3취득자는 구상권을 못한다라고 답을 써갖고 저보고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 왜? 대법원 판례에서 구상권 된다는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엎어 이거를. 못 엎지 이거를. 근데 된다고 대답을 해갖고 오시면 어떻게든 제가 엎어줄 수 있어요. 그거는 판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이유까지는 저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뭐 제가 뭐 모르는 걸 안다고 하기는 힘들겠고 근데 대답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3취득자도 구상권 할 수 있고 물상보증인도 구상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25번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동시에 배당할 경우에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해야 된다던 건 2010년도 이전에는 하던 소리고 자, 그 밑에 있는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물상보증인 껴있는 동시배당에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 한해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배당한다. 이래야 되겠죠. 현재 두 군데 시험에 나와 있는데 둘 다 계산으로 내진 않았어요. 둘 다
이 지문을 그대로 냈어요. 이 지문을. 그러니까 둘 다 X지문을 낸 거예요. 자, 옛날에 판례가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배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2010년도에 판례가 바뀌어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산은 못 하더라도 이렇게 배당하는 건 더 이상은 아니다. 채무자 것만 있을 때 이렇게 배당하는 거지 물상보증인 거 껴있으면 채무자 쪽에서 우선 배당, 부족분만 물상보증인 쪽에서 배당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요것만 알고 시험장 가도 괜찮겠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해주시고 자, 작년에 우리 시험에 공동재단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이 판례를 포커스로 해서 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계산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채무자 것만 있을 때 동시배당 방법이랑 물상보증 거 껴있을 때 동시배당 방법이랑 구별은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조만간 한 번은 나올 전망이니까. 그리고 뒤로 가서 계약법 26번. 자, 계약 해제로 일방 당사자가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하지 않기로 정한 약관 조항은 무효다. 자, 맞아요. 맞는데 약관이라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거 설명을 자세히는 안 합니다만 약관이라 그런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면 대금을 반환하는 사람은 이자를 가산해야 되고, 그죠? 연 5% 무조건이죠, 이거. 합의해제 아니고서는 무조건 가산을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가산을 안 하기로 한다면 계약법 위반이죠. 근데 계약법은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위반을 해도 별 탈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약관이 아니고 그냥 일반 거래에서 특약사항으로 대금의 이자 가산 5%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한다면 그건 무효는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판례가 아직 없습니다만. 하지만 약관으로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자, 왜 그런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이 을한테 분양을 합니다. 분양. 매매죠. 매매. 그죠? 상가든 뭐 아파트든 분양을 해요. 근데 분양을 할 때 계약서를 손으로 쓰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약관을 사용했어요. 약관. 약관을 이용했습니다. 자, 분양 약관은 대부분 갑이 작성자예요. 그죠? 고객은 그냥 뭐 사인만 하는 거니까 보통. 자, 그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자, 약관에 그 내용이 이런 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해제가 됐을 경우에 해제 시 대금의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처음에 을이 분양계약에 약관에 사인을 할 때에는 이 문구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해제가 되면 대금 반환 시 이자 가산 안 한다라고 써 있는데 해제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럼 뭐 이건 뭐 자기가 대금에 이자 가산 하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읽었을 거예요. 을 보고 뭐 하라는 게 아니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분양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을은 갑한테 중도금을 지급해요. 자, 중도금은 한 2억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집값이 한 5억 넘나 보죠? 자, 2억 정도 지불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잔금 지급하고 등기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식의 분양계약은 상가나 아파트가 지어지기도 전부터 계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이 중도금 들어온 것 갖다가 보통 많이 지어 올려요. 근데 지금 이제 2014년인가? 5년인가 판례죠? 14년? 그죠? 그러면은 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거는 최소 2001, 2년경? 더 빠르다면은 90년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2006년도까지는 주가와 함께 상승세로 가다가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내리막 일로였죠. 쫙. 집값 계속 떨어져요. 그죠? 그러다가 2014년, 15년부터 집값 지금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는 게 부동산 규제들이 많이 풀리면서 저도 아파트 최근에 분양받았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분양을 한다고 그랬을 때 사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럼 이제 미뤄놨던 건설 다 해보자 해갖고 막 지어 올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옆에도 보면 막 건물 막 지어 올리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분양계약 체결했던 시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건물이 다 지어지는 시점까지 7, 8년이 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완공해봤자 분양이 잘 안 나갈 게 뻔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계속 밀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다가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막 진행해갖고 분양이 진행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분양계약할 때 5억에 팔았던 물건인데 요즘 다시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 집은 이제 7억, 8억에도 팔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갑은 요딴 짓을 할 겁니다. 딴 애한테 분양을 주고 얘한테 7억에 파는 부동산 이중매매 직거래를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지. 채무불이행을 갑이 했죠? 그러면은 을은 해제를 하겠죠?
전에는 내가 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겠지만 계약이 이 지경이 돼버렸기 때문에 을은 이제 갑한테 해제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계약을 해제했으니까 분양계약은 없어졌죠. 자, 끝난 게 아니니까 원상회복해야죠. 등기는 받은 적도 없으니까 등기 돌려줄 일은 없겠고 내가 줬던 중도금 2억을 돌려 받아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계약을 해제했으면 대금을 돌려받을 때 손해배상은 별개로 하고 여기에 플러스 이자를 가산 연 5%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약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관심 두고 보지 않았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해제 시 대금의 이자 가산 안 한다. 자, 이런 약관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못 받게 되는데 자, 5년 정도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복리 계산 안 하고 그냥 달리 계산해 볼게요. 2억에 5%면은 1,000만 원. 1,000만 원. 5년 계산하면은 5천만 원. 자, 그러면 을은 5천만 원을 포기하는 계약서를 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사실은 5%라고 해봤자 몇 프로 그게 크지도 않고 계약이 순차적으로 2달, 3달 사이에 진행되고 건물이 1년 정도 사이에 완공이 됐더라면은 사실은 이 5%라는 금액 산정해봤자 몇백만 원으로 끝났을 돈인데 근데 공사가 지연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5천만 원, 6천만 원이 가는 지경인데 그리고 갑은 대놓고 채무불이행을 해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중도금 2억 원금만 돌려받지 대금의 이자를 하나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건 굉장한 불공정 계약이죠. 그죠? 합의하에 쓴 계약서가 이런 거라면 불공정해도 어쩔 수 없어. 계약은 자유니까. 하지만 혼자서 작성한 약관이 이 지경이라면 이건 이 약관은 불공정 약관인 거예요. 그리고 불공정 약관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뭐 계약법의 세계는 합의하에 뭐든지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약관을 이용해서 계약을 하면서 대금의 이자 가산하지 않기로 하는 약관은 무효가 된다는 판결이 있었고요. 우리 시험은 약관규제법 출제를 20회 때 출제하고 지금까지 5년간 출제를 안 하고 있어요. 현재 약관규제법에서 출제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내용이 불명확한 약관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고 이리적 약관, 내용이 명확한 약관은 그냥 그대로 해석해야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하는 거 아니다. 그 판례가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걸 정답 옆에 살짝 던져놨을 때 과연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느냐. 이거에다가 정답 쓰지 않을 자신 있느냐.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판례들 나오면 그런 거 있었어. 이렇게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되는 거 있었어. 하고 지나가주는 정도면 됩니다.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세 번은 아니라도. 그리고 27번.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외부적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는 없다. 맞아요? 이 뭡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텐데 키코예요. 키코. 자, 아까 그 첫 시간에 나왔던 키코 계약 불공정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와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가 되려면 뭐 이게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사정 변화가 있고 해야 되는데 환율 변한 거 정도를 이유로 해지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 자 체결 이후에 외부적 상정이 변경됐다. 이 말 키코구나. 키코는 결국은 무효도 아니고 해지도 안 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진행이 돼버렸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뭐 출제가 굉장히 유력해 보이지는 않는 건데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자, 내년 정도까지는 조금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전원합의체 판결이 1년에 몇 개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얼마든지 들러리용으로라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거는 두고 가시고 키코 관련 판결입니다. 그리고 28번 채무자의 이행 거절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이행 거절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자, 요거 맞는 겁니다. 자, 근데 시험장 가서 이 문장 만나면은 맞는지 틀리는지 평가조차 하기 힘들어. 뭐라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색깔이 무색, 무치, 무투기, 투명한 나쁜 놈 같지도 않고 좋은 놈 같지도 않은 그냥 뭐 알아먹기 힘든 말이죠. 그죠? 근데 이런 거 나왔을 때 걸러낼 수 있기만 하면 되고요. 이게 의미상으로는 어려운 들어보면 쉬운 내용이에요. 근데 말이 어려운 거지. 자, 칠판 봅니다. 이 판결의 실제 얘기를 제가 이건 하급심의 내용이 있어갖고 알아냈으니까 알려드릴 테니까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면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말만 이제 해결하면 돼. 말만.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실제 그 사건에서 교환 계약을 체결했어요. 교환 계약을. 교환 뭔지 아시죠? 물건 주고 물건 받고. 갑이 을한테 건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을은 갑한테 토지를 주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갑이 건물 주기로 했던 거는 아파트인데 1603호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이에요. 네. 이게 뭐 호수까지 뭐 이렇게 할 수 없었냐 저희 집으로 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20층 아파트인데 저희 집은 1603호예요. 신축이고 저희 집에서 300m 거리에 지하철 생깁니다. 자리가 좋아요. 분양받고 집값이 8천만 원이 올랐어요. 지금. 되게 좋아요. 근데 이런 좋은 걸 주기로 위치도 괜찮고 면적도 뭐 그렇고 하여간 뭐 입지 조건도 좋고 앞으로 뭐 더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높은 이런 걸 주기로 하는 대가로 토지를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갑이 1603호로는 못 주겠고 같은 아파트에 103호를 주겠대요. 구조 똑같고 면적 똑같고 위치 똑같은데 층수만 달라요. 자, 그러면 1603호 대신에 103호 줄 거니까 토지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리면 토지 줍니까? 장난하냐? 그러겠죠, 그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 이게 뭐 콜라 사이다도 아니고 분명히 달라 이거. 저희 집은 1603호라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지나다닐 때마다 103호 맨날 들여다봐요. 보려고 보는 게 아니야. 거기 뻥 뚫려 있어. 나는 그 집에 살기 싫을 것 같아. 왜? 그 집은 이사 오자마자 방에다가 창문에 철창 쳤어요. 어떻게 할 거야? 1층인데. 방범창 쳐야지. 그죠? 철창 쳐놓고 얼마나 우울하겠어. 새 집에 들어왔는데 교도소 같아. 집이 지금. 그죠? 거기다가 지나다니는 애들이 맨날 쳐다봐. 자꾸 눈 마주쳐. 이상해. 되게 불편해. 그리고 집값이 오르더라도 아무래도 1층이 덜 오르겠지. 가치가 없다고. 결국은 같은 집이 아니에요. 을이 좋다 하면 모르겠지만 을은 분명히 토지 안 주겠다 소리 할 만한 상황이 갖춰졌죠. 자, 그러면 자, 을은 이행을 거절을 할 겁니다. 그것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렇겠지? 자, 아마 욕했을걸? 예라이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게 이런 뭐 아는 욕 다 했을걸? 장난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했을 거라고. 자, 그랬더니 대법원까지 올라간 갑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 계약의 이행의 거절을 분명히 했어. 그러면 최고 없이 해제. 네가 이행 거절을 분명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넌 채무불이행. 그래서 난 최고 없이 해제. 됩니까? 안 되겠지. 말이라고. 이거 지금 누가 잘못했어요? 갑이 잘못했어. 이거 해제를 하더라도 누가 하는 거야? 을이 하겠지, 을이. 장난하냐? 이거랑 똑같냐, 지금? 이렇게 하겠지. 을이 해제를 하면 했지, 이거를. 응? 자, 저희 아들이 이번에 이사 가면서 뭐 방에다 뭐 놔줄까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침대 없고 뭐 책상도 없어도 되고 다 포기하겠대. 웬일이냐? 그랬더니 자전거만 한 대 사주면 된대요. 자전거만 한 대. 이게 뭐 애들이니까 그렇죠, 뭐. 근데 그래, 뭐 자전거 사줄게. 자전거 뭐 그렇게 좋아갖고 침대 포기하고 다 포기하냐? 그랬더니 하이브리드 자전거가 필요하대. 하이브리드 뭔데? 그랬더니 이때 그런 게 30만 원짜리가 있대. 그래서 5만 원이면 인터넷에서 자전거 너끈히 사요. 5만 원짜리 자전거나 하이브리드 30만 원짜리 자전거나 중학교 1학년짜리 타고 다닐 땐 똑같아. 어차피 6개월 안에 누군가 끊어서 들고 가, 그거. 내가 한두 번 당해봤는데 나 중학교 다닐 때 자전거 3대나 잊어버렸는데.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30만 원짜리 하이브리드 자전거 사줘봤자 그거는 동네 도둑놈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게 꼭 갖고 싶대. 그래서 침대 포기하겠대. 그래서 좋다 그럼 하이브리드 자전거 콜. 침대 안 사준다. 군말 없기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5만 원짜리 인터넷상에서 자전거 구해갖다 갖다 주면 우리 아들도 싫어해. 우리 아들도. 그러니까 딴 거 준다 그러면 애들도 싫어해요. 얘가 좋아할 리가 있냐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행 거절을 분명히 하는 건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다면 그게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위법하지 않은 행동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그러므로 해제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말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다시 읽어봅니다. 자, 채무자의 이행 거절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이행 거절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겠죠.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그럴만해서 이행 거절하는 이 행동은 채무 불이행이 아닌 거예요. 얘는 그럴만했다고 분명히. 그죠? 자,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고 이 문장에 대한 숙달만 좀 되면 절대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낯설고 헷갈리고 느낌이 그냥 쎄하다는 이유로 답으로 고르고 이러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요 정도 이해는 해 두셔야 되겠고요. 29번.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해제 제3자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맞죠? 이거는 뭐 기본서에도 있는 판례인데 아직 미출제 최신 판례라 그대로 담겨뒀습니다. 해제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려면 등기를 했었어야지. 자,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하는 건 등기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등기와 대장이 불일치가 생기면 사실에 관한 불일치는 대장을 신뢰해서 등기부를 고치고 권리에 관한 불일치는 등기를 신뢰하고 대장을 고치죠. 이거 배웠죠? 그죠? 이거 사실 예전에 이거 제가 판례 특강할 때 얘기했더니 그런 건 안 배웠다는 식으로 오리발 내밀고 하더니 이제는 배웠어 분명히. 그죠? 그러면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에 관한 것은 등기부를 믿어야 됩니까? 건축물 대장을 믿어야 됩니까? 등기부를 믿어야지. 그 건물의 주소가 몇 번지고 몇 층짜리인지 철근 건물인지 이런 거는 뭘 믿어야 돼요? 대장을 믿어야 돼요. 당연히 그러한 것이 건축물 대장은 관리부서가 시청, 구청입니다. 그 사람들은 소유권자 검사 안 해요. 그냥 신청서 들어오면 대장에 다 적어줍니다. 그 사람들이 검사하는 건 재산세를 걷기 위한 위치와 면적과 구조,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한 요건들 이런 것만 검사해요. 그러니까 사실 상황 검사는 분명히 엄격히 했을 거예요. 법원에 있는 등기장부는 등기소가 이제 법원 관할 부서니까 자, 이 장부에다가 건물의 높이 구조를 적을 때에 법원 직원은 출장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대장 보고 옮겨 적어요. 그러니까 사실에 관한 기재는 등기부는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옮겨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대신에 재판이라고 하는 걸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누가 소유자인지로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하는 것을 법원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등기부를 기재할 때는 등기관이라는 사람이 형식적 심사이긴 하지만 등기 심사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서류들을 검사하고 등기를 해놓은 것이 소유자 아닌 사람이 등기했을 가능성이 형격히 낮아요. 그러므로 추정력도 부여하죠. 자, 그렇다면 자,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건 지금 위치나 면적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니까 그러면 등기부를 적었어야 해요. 개나 소나 적을 수 있는 대장에 적을 게 아니라.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된 것만으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고 하기가 힘든 겁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고 언제든지 폐기가 될 수 있는 장부예요. 그거는 소유권에 관해서는. 그래서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부동산이라면. 그래서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30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할게요.